자, 1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부는 매주 화요일마다 상당히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죠. 화요일의 남자 화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남 양승범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안녕하세요. 남자 화남 양승범입니다. 초복인데 오늘 뭐 좀 드셨어요? 오늘 뭐 점심도 비가 와서 못 나가셨죠? 건물 내에서 해결하고. 그쵸. 예. 사실 저도 담배 피러 못 나가서 오늘 되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보니까 오늘 네. 내일은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제가 선물로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자, 가족분들하고 같이 한번. 제가 진짜 삼계탕을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예. 한번 드셔보시길 저도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거 한번 했었잖아요. 닭고기는 고기는 많이 커. 네,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이야기는 저 뒤로 날려두고, 자, 첫 번째로 저도 사실 이 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아닐까요? 지켜봐야 알겠는데요. 우선은 뭐 시장에서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뭐 어떤 이슈인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100에 편입 종목의 비중이 이제 변경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이제 시장을 잠깐 보시면 해당 얘기가 좀 나오니까 시장이 나스닥하고 S&P 500, 특히 나스닥이 많이 출렁였고요. 네. 예, 다행히 빅테크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녀석들, 영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영주들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네네. 예, 다행히 주변에 기타 섹터들, 경기 민감제 반도체나 임의 소비재, 뭐 소형주들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수는 플러스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뭐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나스닥 거래소에서 과잉 집중 억제를 위해서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 이제 나스닥 100 지수가 특별 재조정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지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사전에 정한 임계치, 사전에 정한 임계치를 넘어서면 이제 트리거를 건들게 되면 종목 비중을 재조정한다는 건데요. 크게 임계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단일 종목이 전체 비중의 24%를 초과하는 경우. 네네. 두 번째는 구성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4.5%인 종목의 합이 전체 비중의 48%를 초과하는 경우. 이게 좀 어렵네요. 구성 비율의 4.5%를 초과하는 기업의 합계가 전체 48%를 넘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요거는 표를 잠깐 보시면, 이 표를 제가 좀 조합을 하다 보니까 좀 작게 나왔는데 좀 확대해 주시면, 네. 예. 이게 이제 물론 QQQ에 포함된 건데요. 이제 구성 종목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싱크로가 높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10개 종목의 비중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2.89%, 네. 애플이 12.45%, 엔비디아가 7.03%, 아마존이 6.87%, 테슬라가 4.49%, 네. 이제 메타가 4.3%, 알파벳이 A 클래스, C 클래스를 합치면 7.3%인데요. 네네. 이렇게 한 개의 기업이 나스닥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넘어간 기업들의 합계인데요. 예, 물론 이제 테슬라가 어제 좀 조정받으면서 4.5에서 살짝 내려오기는 했는데 네네. 4.5%를 넘는다는 가정하에 7개의 종목을 합계해 보면 지금 55.4% 정도 네. 나스닥 100에서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5%의 비중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합, 네네. 이 48%를 넘기면 임계치를 넘겼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 종목당 4.5%가 넘는데 예. 그 종목들을 합쳐 보니까 48%를 넘더라. 예. 그러면 비중을 줄인다. 맞습니다. 얼만큼까지 줄여요? 40%로 축소할 것이라고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네. 정확한 거는 나스닥 거래소에서 14일 날 리밸런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정도 축소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들 7개 종목이 55%라 그랬잖아요. 네. 그 가운데 15%, 그러니까 40%까지 줄이면 15%의 패시브 자금이 7개 종목에서 쑥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기업 가치 자체의 예.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예. 그래도 어쨌든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좀 사실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과 상관없이 빅테크 7개 녀석들이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제 잠깐 패시브 자금의 규모 정도를 확인해 보면 네.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이제 QQQ인데요. 네. 총 운용 금액이 2,022억 달러, 2,00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26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30조니까 네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은 한 3분의 1 수준으로 그러네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도 순자산 총액이 2.3조 원 수준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2조 원이 넘는데 네. 뭐 전 세계를 합쳐보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꽤 큰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혹시 그러면요, 이거 뭐 정해진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몇 개월에 걸쳐서 이 리밸런싱이 일어나나요? 우선은 지수의 구성 비중을 바로 줄여버리면 네. 사실 ETF는 괴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빠른 시간 내에 괴리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리밸런싱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이면 네. 그 전부터 이제 비중을 미리 좀 좀 줄여 해놔요? 나가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기간을 좀 확보를 하는데요. 네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좀 발표된 부분도 있고 일주일이라는 텀이 있고 사실 시행되는 거는 7월 24일부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4일 이번 주 금요일날 어떻게 줄일 건지가 나오고 7월 24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네. 사실 한 보름 이상의 시간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천천히 그 패시브 자금들,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조정을 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종목의 편출입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네네. 종목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이 나가는 건 없는데 비중만 조금 조절할 상황이고요. 이제 나스닥 100인데 네. 나스닥 100에는 몇 종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100종목이라 100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살짝 말장난이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나스닥 100에는 100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네. 알파벳이 2개이다 보니까 101개의 종목이 네. 편입되어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써 있더라고요. 뭐 101마리 달마시 한다니고 뭐.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편출입은 없고 네. 100개의 기업은 그대로 유지된 채 비중만 축소될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5.4%포인트면 네. 전체 평가 금액에서는 거의 한 28% 정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55가 이제 40이 되는 거니까 네네.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아, 그러네요. 예. 사실 꽤 7개 종목의 전체 그 평가에 평가 금액 가운데 한 30%가 싹 날아가 예. 버리는 거. 아하.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전체 포트에서 편출입이 없다면 네네. 그 자금이 나머지 93개의 기업으로 네네. 비율대로 흘러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그 자금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이 나와서 다른 종목들로 비중별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100%에서 얘가 40이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머지 기업들은 60%가 돼야 되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수급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도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순서대로. 그렇죠. 여기 보면 브루드컴, 네. 펩시콜라 이렇게 9등, 10등 있네요. 그러니까요. 설명해 보면 순서대로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순서대로 그 비중에 딱 맞춰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편출입이 있을 때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수급적인 혜택을 보면서 좀 큰 폭으로 오르고요. 네네. 어느 정도 상승했던 종목은 수급적인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제공하기도 해서 네네. 많이 그러니까 나스닥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오른 녀석 중에 네. 분명히 수혜를 보는 주가에서 수혜를 보는 녀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골고루 나눠지지만 네네.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애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메타 플랫폼의 스레드가 진짜 실시간으로 가입자 증가 속도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말 2마리.
그걸 말이라고 해야 되나? 어마어마한 7종목이라고 해서 말투. 그쵸. 뭐 저는 그냥 칠공주 예. 정도.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걸? 어제 7공주가 다 빠졌는데 그 중에 메타만 네. 이제 6공주가 빠지고 한 공주는 네네. 예, 원공주는 어. 예, 플러스가 났는데요. 스레드 때문입니다. 네네. 이제 뭐 1억 명이 뭐 3일 만에 돌파했다. 챗 GPT가 2달 만에 한 걸 해냈다. 네네. 뭐 이제 트위터와 비등해질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미국 자산운용사 에버코어 ISI가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게 돼서 현재 트위터의 일일 활성자 수 네. DAU가 2억 4천만 명인데 네. 이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2025년에는 2억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연간 매출이 80억 달러 네. 정도 나올 거다. 그러면 전체 메타 플랫폼스의 5% 정도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구조. 메타 전체 매출 가운데 한 5%가 네. 스레드에서 나올 거다. 예, 스레드에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뭐 트위터처럼 인수를 한 게 아니라 네네.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뭐 뭐 이거 개발도 저도 열심히 한 IT는 것도 잘 아니고.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개발 잘 모르지만 네.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고 본인들도 이미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돈도 크게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 인스타 하던 애한테 야너 저기 트위터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한번 만들어봐. 내일까지 만들어봐. 막 이래도 됐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저도 스레즈를 가입해 보니까 네. 거의 인스타 그냥 몇 번 터치하니까 인스타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네네. 약간 인스타의 새로운 버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비용 뭐 크게 없이 새로운 매출 5%가 늘어나니까 분명히 메타한테는 좋은 영향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상대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10일 트래픽 통계 사이트 네. 시멜로 웹에 따르면 6일, 7일 양일간의 트위터 트래픽이 전주 대비해서 5%가 감소했고요. 네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쟁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경쟁자를 이용하기 위해 좀 트래픽이 감소한 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랬더니 일론 머스크는 또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아니다. 아니다라면서 지금 트위터의 사용자 트래픽이 거의 역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그게 광고를 붙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일정 수준의 사용자가 늘어날 때까지는 광고 없이 사용을 하다가 뭐 이거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전략인데요. 네네. 우선은 울타리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네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나가지 못하게 단도를 치면서 광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메타는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얼마 정도 남았죠? 한 380달러 수준이니까 아직은 조금 아직도 남아 좀 있습니다. 많이 남긴 했네요. 메타버스 한다고 하면서 많이 두드려 맞았죠.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뭔가 찾은 것 같으니까 자, 메타 52주 신고가 계속 매일마다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알림이 계속 뜨는데 메타 52주 신고가 이게 매일매일 또 알림이 뜨고 있어요. 네, 계속 그렇게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지표들 몇 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뭐 조금 메이저하지 않고 조금 라이트한 지표들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네. 뭐 이번 주에 이제 뭐 빅 이벤트는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12일 날 그쵸. 발표되는 CPI인데요. 네. 이제 뭐 지금 당장의 CPI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은 아니지만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향후의 CPI 추이를 약간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뉴욕 여는 소비자 기대 조사가 나왔는데요. 6월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1년 후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4.4에서 4.1, 3.8.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은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시장의 우려는 뭐 캐나다나 호주처럼 금리를 동결했더니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금리를 재인상하는 효과가 나올까봐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기대하기로는 계속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한켠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럼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거의 3% 초반까지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뭐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영향이 있고요. 현재로서 이제 에너지 부분이 여전히 네.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중고차 지수도 지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또 하나 가늠해 볼 수 있는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네. 나왔는데요. 15일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6월 전월 대비해서 4.2%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지금 3개월 연속 중고차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네네. 예.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고차 가격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내에 이제 중고차 트럭 가격이 약간의 한 2, 3개월 시차를 두고 하락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번 달부터라도 당장 반영이 돼서 요 중고차 가격, 트럭 가격이 해당 지수 내 섹터 내에서는 하락을 좀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다른 그 주거비도 조금 하락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거비 조금 하락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에너지랑 중고차까지 좀 내려가 줄 테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계속 내려가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가 나왔는데요. 네. 예. 수치 먼저 말씀드리면 5월 115에서 1.1% 하락한 114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고용 동향 지수는 이제 8가지 항목을 합산해서 추이를 발표하는데 뭐 이게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추이와 추세가 중요한데요. 잠깐 표를 봐주시면 예. 요 파란색 선이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이고요. 네. 예, 이 빨간색 선이 비농업 고용자 총수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향 발표 이후가 동향이 떨어지게 되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고용자 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용 동향 지수가 약간 선행하네요. 예, 약간 선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네. 최근 2달 연속 하락한 상황이고 고용 증가율이 이렇게 이제 하락한다는 거는 고용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뭐 2022년 정점 위에 쭉 하락하고는 있는데 연준 의원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고용이 너무 견조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고용 동향에서도 나오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가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팬데믹 이전보다도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지만 워낙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조적으로 하락하기 전에는 미국은 고용 시장은 견조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경기 둔화나 침체는 당장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연준 의원들이 왜 고용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오프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매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일단 발언을 이제 이미 발언이 나온 위원들이 좀 있죠. 예. 네. 어제 이제 줄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시면 구성원들이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 것들인데 대부분 뭐 이쪽 파란 쪽이 비둘기파고 주황색이 매파인데 요즘은 그냥 다 주황색입니다. 다 맵니다. 예. 비둘기도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녀서 쥐를 잡아먹고. 맞아요. 비둘기가 막 쥐를 잡아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마이클 바 부의장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최근에 이제 부의장인데 정부 친화적인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좀 매파적인 발언도 했고 어제는 이제 은행 규제 강화에 대한 얘기를 좀 세게 했는데요. 네. 현재 이제 당연히 은행의 가장 중요한 거는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본인데요. 네. 이 자본에 대한 이 건전성 테스트를 현재 미국에서는 7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들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른,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7천억 달러 이상으로 하는데 7천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이 10개가 채 안 되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초대형 은행들 위주로 자본의 건전성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1천억 달러 이상인 은행한테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제 강하게 얘기했고요. 좀 더 강화한 요건은
대형 은행도 마찬가지이지만 1천억 이상의 은행들은 자본을 자산 대비해서 2%포인트 정도 더 증액을 네. 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갖고 있는 것들의 위험 가중을 따져서 네. 100달러당 최소 그러니까 2달러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는 걸로 강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뭐 이분 얘기로는 1천억 달러 이상의 지방은행들도 네. 위기가 오게 되면 시장 전체적인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현상을 도미노처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혹시 우리가 지급 준비금을 2%포인트 더 쌓아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 좀 다른 얘기예요? 자본 자체를. 자본 자체. 자본금을 2% 정도 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참고로 SBB가 이제 2천억 달러 수준이니까 네. 이거보다 더 낮은 하위의 하위의 은행들도 좀 자본에 대한 좀 건전성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의 영향은 네. 결국은 1천억 달러 이상의 은행들은 이제 1천억에서부터 7천억 사이의 은행들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자산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네네. 부실한 은행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화된 기준으로 했을 때 부실한 기업들은 네.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은 어딘가에 매각이 돼서 네네. 금융 안정성을 해야 되니까 뭐 만약 이게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시행된다면 중소형 은행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본 확충하려면 자본을 늘리는 거잖아요. 증자잖아요. 증자 어떻게 해요? 증자를 하려면 상장 기업이면 네. 주주들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투자를 받거나 네네. 예전에 이제 자본이 부족했을 때 JP모건에서 네. 뭐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아서 자본을 확충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자산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자나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들은 네. 뭔가 자구책 혹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VB 지금 존재하죠? 없나요? 어디가 어떻게 되지? 어디로 넘어갔었나? 이제는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근데 뭐 예를 들어 주호 은행이라고 하는 되게 좀 부실 이렇게 얘기하기 또 이상하네. 은행은 부실하죠.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호은행이 만약에 부실하다고 쳤을 때 그러면 증자를 해야 돼요. 제가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증자를 하려 쳤더니 너가 부실한 건 온천하가 다 아는데 너한테 증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결국은 진짜 이게 증자보다는 정말 구조조정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겠네요. 누구한테 팔리거나 하거나 뭐 반대로 비율이니까 네네. 부실 자산을 줄이려면 다행히 또 이제 자본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험 자산을 많이 줄이고 혹은 자본을 확충하거나 네네.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산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근데 이건 그 마이클 바 부의장의 그냥 의견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뭐 이거는 뭐 금리보다는 좀 이제 은행 건전성 이분이 은행 그 부의장이다 보니까 좀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줬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메리 데일리인데요. 네. 이분도 이제 예전에는 비둘기파 항상 이제 이 사진을 왜 그렇게 넣는지 모르겠죠. 이 파란색 분들은 좀 인자합니다. 표정들이 같이 웃고 있어도 이분들은 좀 무서워요. 이분이 이게 인자한 분도 어제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가 완만하지만 여전히 높기 때문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매우 합리적이다. 네. 다만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디펜던트를 하면서 속도는 좀 완만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방향은 매파인데 단계는 약간 비둘기적인. 그래서 메리데일리 의장이 그러니까 연준 위원이 온건 매파라고 불리잖아요. 온건 매파. 맨데 이게 뭐 모이를 찧어 먹나 보죠 공원에서. 맨데 좀 덜 먹는 좀 덜 잡는. 공원에서 새우깡 먹는 맨. 그래요. 뭐 그 정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약간 그래도 조금 완화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여기 사진 밑에 계시는 이분인데요. 역시나 표정이 매섭습니다. 네. 예. 이분은 금리는 좀 많이 올려야 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가 올해 들어 워낙 예상 이상으로 견실하고 너무 좋다. 네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더 빠르게 인상을 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분이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목표한 2% 회귀가 하기 어렵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6월 고용보고서에서도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조금 증가한 0.4%로. 그래서 미국이 고용 시장이 진짜 튼튼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된 얘기는 다 고용 시장이 워낙 견조하면 네. 소비가 잘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을 거니 고용을 꺾기 위한 네.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인데요. 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고용도 좋은데 물가가 내리는 상황이 오면은 정말 좋은데 그렇죠. 참 어려운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을 어떻게 해서든 좀 둔화시켜서, 네. 그러니까 지금의 너무 그 가열되어 있는 고용 시장을 어떻게든 둔화시키고자 하는 그 연준 위원들의 심리가 있고, 그리고 실제 둔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경기를 보니까 좋으니 올릴 수 있다는 논리가 맞는 거죠. 그렇죠. 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유일하게 찐 비둘기 그래요? 공원에서 새우깡 먹으면서 네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없이도 물가 상승률 2% 목표치로 내려올 수 있다. 통화 정책은 분명히 이제 제약적인 높은 영역에 있다. 이제 한계 위에 있다. 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안 올려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맨 왼쪽에 계신 진짜 공원에서 네네. 계신 분이라서 진짜. 찐으로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결국은 CPI는 여기 잠깐 표를 보시면 네네. 예, 요 차트를 보시면 사실 5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것보다 높았던 게 6월부터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이 회색 선은 네.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네. 라는 이 확률이었고요. 이 초록색 선은 7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거야 라는 네네. CME 패드워치의 확률인데요. 네. 이게 갑작스럽게 역전이 되거나 최근에 변동이 됐던 거는 아니고 네. 6월 초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확대되면서 더 네네. 확고하게 굳혀져 가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장기간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중 금리에 7월 금리 인상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은 네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옆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7월의 금리 인상이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다시 4%를 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맞아요. 2022년 작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랐는데요. 네네. 올해 특히 최근에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미국의 경기가 튼튼하고 네. 고용이 워낙 좋은 상황이라 금리를 올리는 일종의 근육량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네. 예. 그냥 살이 빠지는 게 몸이 아파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네네. 근육량이 많아서 대회 나가려고 살을 빼는 그런 느낌이라 달러 인덱스는 빠지면서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7월 FOMC에서도 네. 금리 인상이 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7월에 금리 인상하는 게 이제 95%면은 뭐 사실 거의 확정적인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이거를 7월에 금리 인상하는 게 시장에 영향이 없냐? 네. 또 한쪽의 의견은 사실 6월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6월에 매파적 동결이라고 해서 테크니컬하게 동결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게 국채 발행,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단기 미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어떤 테크닉으로서 고정 기준금리 이제 그 0레포 그러니까 단기 시장의 금리는 하방 안정시키면서 네네. 국채 금리를 올려서 단기 자금을 국채 그 자금으로 이제 시프트하기 네네. 용이하기 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 테크니컬한 금리적 동결을 했는데요. 데이터상으로 6월달에 단기 국채가 매우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고 네. 재무부 자산도 굉장히 크게 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6월달에 인상해야 될 게 7월에 인상하는 수준이다라고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6월에 인상했었어야 되는데 말은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잠깐 멈췄던 거고 그냥 7월까지 원래 인상되는 기조였었다. 그래서 매파적으로 했던 이유는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고 그냥 단순히 7월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 네.
이 단기 시장 금리, 그러니까 기준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이제 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니야, 올릴 거야. 2번도 올릴 거야. 더 올릴 거야. 그리고 고금리야.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단기 시장 금리를 기준 금리보다 쭉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7월에 인상할 걸 이런 그 제반 여건에서 7월에 인상할 걸 다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큰 시장 타격은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장 내일 CPI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CPI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7월에 올리고 더 올릴 거냐, 아니면 올리고 좀 쉴 거냐, 내지는 뭐 동결할 거냐, 이게 또 결정될 것 같아서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우선은 뭐 제 생각도 중요한데, 네. 예, 뭐 지난달에도 JP 모건에서 CPI 당일 시나리오를 맞아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얼추 맞지 않았어요? 얼추 맞았습니다. 그쵸? 똘똘합니다. 네네. 역시 1등 금융기관. 걔는 우리보다 연봉을 10배 이상 더 받으니까. 그럼요. 그 정도는 해야죠. 역시 미국의 미래에셋입니다. 네. 네, JP 모건 시나리오 한번 볼게요. JP 모건이 우선은 6월 달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4.0에서 4.2이면 S&P 500이 당일 0.75에서 1.25% 정도로 상승할 거다라고 했는데 CPI가 4.0으로 나왔고요. S&P 500 기준으로 0.69%, 0.7% 상승했기 때문에 약 6bp 정도의 오차를 제외하면 강보합에서 끝난 거는 맞췄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내일 시나리오를 이제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우선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하는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코어 CPI도 전월 대비해서는 0.3%.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헤드라인도 전월 대비해서 0.3%, 코어 CPI도 전월 대비해서 0.3%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헤드라인 CPI가 3.1%, 그리고 코어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5.0%로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전월에는 헤드라인 CPI가 4.0이었고요. 코어 CPI가 5.3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헤드라인이 3.1 정도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높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헤드라인 CPI가 3.7 이상 나오면 이거 되게 실망스러운 건데요. 그렇죠. 확률은 낮다. 확률은 낮다. 왜냐하면 전년에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워낙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확률은 낮지만 그러면 시장은 이제 2% 넘게 폭락할 거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당연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거고 주식 채권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불안 심리로 주식을 매도할 거다. 그리고 7월에는 이 정도의 물가가 나오면 7월은 50bp 인상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9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저 정도면 이제 빅스텝하고 그렇죠. 베이비 스텝 한 번 더 한다. 더 한다. 그러네요. 그렇죠. 어려운다. 근데 이런 가능성 되게 낮고. 그렇죠. 5%니까. 두 번째는 이제 3.3에서 3.6 예상보다 소폭 높게 나올 가능성은 확률은 15%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1% 넘게 하락이 나올 거다. 이유인즉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7월의 금리 인상 이후에 CME 패드워치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사실 9월 금리 인상은 어렵다.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번의 CPI를 확인해 봤을 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은 사실 9월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3.3에서 3.6이 나오면 당연히 9월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시 또 시작이 될 거고요. 여름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하반기에도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3.0에서 3.2 이제 예상치에 들어오게 되면 이 확률이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요. 전월과 비슷하게 강보합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기조효과 감안하면 7월에는 이제 당연히 예상치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9월에 금리 인상의 기대가 좀 낮아질 거다. 확률이 좀 떨어질 거다. 요 부분이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2.8에서 2.9가 나온다면 확률은 그래도 4분의 1입니다. 이자 보여지는. 이자만 보여줘라. 이자 보여주면 1%, 1.5% 넘게 상승할 거다. 이윤즉슨 전월 대비해서
2.8에서 2.9가 나오면 4.0에서 이제 110bp에서 120bp가 네. 전월 대비해서 4.0에서 2.8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 중에서 CPI가 월간 단위로 가장 많이 떨어지는 폭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폭이기 때문에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낮아질 수 있다. 심지어 6월처럼 이 수준이면 매파적 동결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고요. 좀 가능성은 낮지만 2.7보다도 더 아래로 나온다면 네. 폭등이 나온다. 폭등이 나온다. 금리 인상은 뭐 말도 안 되고 물가 네. 잡혔다. 그럼 이제 뭐 심지어 연말에 금리도 내린다. 네네. 이런 분위기면 가자. 불장 온다. 인데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좀 낮겠죠. 그렇죠. 그럴 10%이고 아마 JP 모건에서는 항상 시장 이 밴더를 잘 맞춰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요 수준에서 나올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의 언저리로만 나오면 네.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막 엄청 센 얘기만 하지 않으면 네네. 예, 매파적인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실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내일 9시 반이죠. 예. 내일 9시 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9시 반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CPI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좀 그 여유가 된다면 반드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승범 팀장님과 함께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 낮에 예. 비 와서 못 드셨던 삼계탕. 감사합니다. 오늘은 못 드시겠네요. 뭐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예, 그거는 좀 부대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족분들하고 꼭 예. 잘 즐겨서 드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